헤르만햇의 수레바퀴 아래서 등장인물 한스 기벨라트. 순수하고 총명하지만 억압적인 환경에 짓눌려 점차 시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자연을 사랑한다. 아버지 한스에게 엄청난 기대를 거는 현실적이고 엄격한 인물로 아들의 학업 성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헤르만 하일러.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인 기질의 신학교 동급생으로 한스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이자 해방구. 교장 및 선생님들. 19세기 독일 교육의 보수성과 엄격함을 상징하는 인물들. 1. 작은 마을의 천재 소년 한스. 푸른 숲과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소도시 칼프. 한스는 여느 아이들처럼 개구쟁이지만 특출난 총명함으로 마을 어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책이라면 뭐든 뚝딱 해치우고 특히 라틴어의 두각을 보인다.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한스는 우리 가문을 일으킬 인물이다 라며 끊임없이 몰브론 신학교 진학을 압박한다. 밥상머리에서도 온통 성적 이야기뿐. 당시 독일 사회는 엄격한 교육만이 출세의 유일한 길로 여겨졌고 신학교는 그 정점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한스라면 당연히 몰브론 가야지 하며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낸다. 한스는 들꽃을 따고 강가에서 놀며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위로 거대한 기대라는 압박감이 드리워진다. 마침내 몰브론 신학교 합격 소식이 전해지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 한스의 아버지는 흡족해하고 한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2. 몰브론 신학교. 억압된 영혼의 비명. 신학교 입학. 고색 창연하고 엄숙한 건물들. 끝없이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수업. 시험은 매일이고 경쟁은 살벌하다. 규율은 숨통을 조이고 자유시간조차 제대로 없다. 한스는 처음에는 악바리처럼 버티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밤마다 잠 못 들고 악몽에 시달린다. 19세기 독일의 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력보다는 주입식 암기와 규율 준수를 강조했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빡센 학습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고 경쟁에서 밀려나면 낙오자로 찍혔다. 성공 아니면 죽음 같은 무시무시한 분위기. 이때 한스의 숨통을 트여주는 존재 헤르만 하일러가 나타난다. 규율 따위 개나 줘라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예술을 사랑하고 현실에 저항하는 문제야. 한스는 그런 하일러에게 점차 끌린다. 둘은 몰래 밤중에 학교를 빠져나와 숲속을 거닐며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한스는 하일러를 통해 억압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스의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교사들의 붉고 따가운 시선과 아버지의 차가운 편지가 그를 옥죄다. 3. 갈등의 심화. 두 세계의 충돌. 한스는 하일러와 몰래 어울리는 삶과 학교의 빡센 규율 사이에서 갈등한다. 낮에는 암기하고 밤에는 몰래 숲을 헤맨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하고 한스의 눈빛은 점차 생기를 잃어간다.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밤에는 혼자 끙끙 앓는다. 아버지는 몰브론에 찾아와 한스를 강하게 질책하고 하일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요한다. 내가 너에게 건 기대가 얼만데 쓸데없는 짓 할 바엔 때려치워라. 한스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하일러와의 우정마저 포기할 수 없다. 고립된 감정이 심해진다. 하일러는 결국 학교의 규율을 정면으로 어기고 학생들을 선동하다가 퇴학당한다. 한스는 유일한 숨통이 사라지자 절망한다. 그 순간 한스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다. 학업에 대한 의지조차 상실한 채 한스는 극심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린다. 4. 추락. 되돌릴 수 없는 발걸음. 결국 한스는 더 이상 신학교에 버티지 못하고 혹은 강제로 자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온 고향은 그에게 더 이상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아버지의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된다. 아버지는 한스를 외면하고 그의 방에서 몰브론 시절 교과서와 서적들을 치워버린다. 이젠 과거는 잊어라.
시계공 견습이라도 하든가. 한스는 이제 평범한 시계공 보조가 되어 기계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의 총명함과 섬세한 영혼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한스는 강가에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지만 이제 그 강물은 자유가 아닌 답답함으로 느껴진다. 그는 모든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허탈하게 살아간다. 어느 날 마을 축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한스는 정신적 피폐함으로 인해 무심코 강물로 떠내려가 익사하고 만다. 그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러간다. 에필로그. 짓밟힌 들꽃의 노래. 한스의 죽음 이후 그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의 일기와 그림들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내레이션. 한스의 죽음을 알리는 뉴스 기사처럼 차가운 내레이션. 19세기 독일 사회의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과 개인의 개성을 짓밟는 시대적 분위기가 한스 기벨라트라는 한 총명한 젊은 영혼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한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그 시대의 수레바퀴 밑에서 짓밟힌 수많은 젊은이들의 슬픈 자화상임을 보여주며 먹먹한 여운을 남긴다. 결말. 강물은 말없이 흐르고 한스가 사랑했던 들꽃들은 여전히 피어나지만 그를 짓밟았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간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1906년에 출판된 헤르만 헤세의 소설인데 배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 정확히는 당시 독일 제국입니다. 그 시대의 독일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기였어요. 시대적 배경. 빌헬름 2세가 독일 황제로 있던 시기로 1888에서 1918년 산업혁명의 여파로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엄격한 교육제도와 권위주의적 사회 구조가 지배적이었고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우선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강조, 특히 엘리트 교육을 중시했어요. 교육제도는 이 소설이 특히 비판하는 건 당시 독일의 교육 시스템으로 엄청 경직되고 획일적이었거든요. 학생들은 기계처럼 지식을 암기하고 시험 준비하도록 강요받았어요. 개인의 창의성이나 자유로운 사고? 그런 건 완전 무시. 오로지 국가와 사회의 유용한 인재 양성이 목표였지요. 사회적 압박. 당시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압박을 줬어요. 특히 한스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은 더 큰 기대를 받았지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고 사회적 지위 획득하라는 그런 압박이 얼마나 어린 영혼을 짓누를 수 있는지 소설은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 BS 제도. 이 소설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기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한스는 결국 그 수레바퀴 같은 시스템에 깔려 죽어가는 거지요. 헤르만 헤세 자신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도망쳐 나온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비판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스가 크게 느낀 감정들은 이랬을 겁니다. 1. 숨막히는 압박감. 왜? 고향에선 신동, 부모님은 자랑, 학교에선 엘리트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늘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지요. 시험 하나 망쳐도 한스답지 않다는 말이 쏟아지는 느낀 감정. 어깨 위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은 무게감. 한 발짝이라도 삐끗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초조함. 늘 불안하고 쉬지 못하는 강박 같은 걸 느꼈을 겁니다. 숨쉬기도 버거웠을걸요? 2. 극심한 고립감과 외로움. 왜? 주변에 그를 진정한 한스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우등생 한스에게만 관심 있었지. 지쳐가고 방황하는 한스 내면의 목소리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친구들도 다 경쟁자였고 하일러는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그마저 떠났으니 느낀 감정. 혼자라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절망감. 나를 둘러싼 벽을 뚫을 수 없다는 답답함. 아마 내면에 쌓인 것들을 터놓을 곳이 없어 더 외로웠을 거예요. 3. 분노와 좌절. 왜? 자신의 감수성, 자유로운 사고, 예술적 감각은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오히려 방해가 됐지요. 느낀 감정, 시스템에 대한 반감, 자신의 재능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좌절감, 뭔가에 갇혀 버둥거리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4. 무력감과 체념. 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낀 감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무력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체념,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기 혐오. 5. 피로감과 탈진. 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지식 주입과 경쟁에 시달렸으니까. 잠도 못 자고 공부하고 늘 긴장 상태였으니. 느낀 감정, 삶에 대한 흥미 상실, 어떤 것도 즐겁지 않은 권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극심한 피로감. 이걸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한스는 이런 감정들을 혼자 삭히고 삭히다가 결국 내면이 골마 터져버린 거지요. 수레바퀴 아래서 그 큰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것처럼 한스도 감정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셈입니다. 한스도 나름대로의 탈출 시도들을 했어요. 1. 하일러와의 우정. 한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한 노력이 바로 하일러와 친구가 된 겁니다. 하일러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한스는 그를 통해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었지요. 둘이서 몰래 숲으로 나가 시를 읊고 음악 얘기하고 자유롭게 대화했잖아요. 2. 일시적 도피. 가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강가에서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그에겐 작은 위안이었지요. 3. 귀향. 신학교에서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한스는 병가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현실 도피였을 수도 있지만 한스 나름대로 자신을 치유하려는 시도였던 거지요. 4. 소녀들과의 만남. 고향에 돌아왔을 때 에마나 안나 같은 소녀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건 평범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슬픈 건 이런 노력들이 다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한스의 진짜 문제는 너무 깊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찾지 못했어요. 하일러마저 떠나버리자 의지할 곳이 없었고요. 사실 한스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어른의 도움이나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아니면 그냥 너는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라고 말해줄 누군가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으니 수레바퀴 밑에서가 현재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이 소설은 한 명의 천재 소년이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죠. 이게 19세기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핵심 시사점입니다. 1. 획일화된 경쟁 중심 교육 시스템의 문제. 한스의 비극. 한국 학생들의 현실. 한스가 몰브론 신학교에서 끊임없는 시험과 경쟁에 시달렸듯이 우리 학생들도 내신, 수능, 입시 경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고 있죠. 좋은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같은 틀에 맞춰 주입식 교육을 받는 현실이 소설 속 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창의성 및 개성 말살. 한스가 자연을 사랑하고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이런 개성들이 학업 성적 앞에서 아무 의미 없어진 것처럼 한국 교육도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나 흥미를 존중하기보다는 오로지 점수와 성적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요. 덕분에 우리 청소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까지 제출할 정도예요. 2. 가정과 사회의 과도한 기대 및 압력. 학부모라는 이름의 압박. 한스의 아버지가 한스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고 끊임없이 몰브론 진학을 압박했던 것처럼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도 자녀의 교육에 막대한 투자와 기대를 쏟아붓고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교육 지출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죠. 자녀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선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스의 상황과 유사해요. 사회적 성공의 유일한 경로. 소설 속 몰브론 신학교가 출세의 유일한 길이었듯이 한국 사회에서 좋은 대학은 여전히 성공을 위한 거의 유일한 티켓처럼 여겨져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한스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경쟁 수레바퀴 위에 올라타게 만드는 거죠. 3. 나고자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외면. 실패자 낙인. 한스가 신학교에서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을 사람들의 동정 섞인 시선과 아버지의 외면 속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죠.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도 경쟁에서 밀려난 학생들은 나고자라는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쉽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요. 공부 못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압력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학업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교육 소외 현상. 특히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점점 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교실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교육적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심각해요. 이는 한스가 결국 모든 의지를 잃고 방황하는 모습과도 겹쳐요. 4.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시스템 개혁의 중요성. 소설은 개인이 시스템을 거스를 수 없다는 비극을 보여주지만 역설적으로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해요. 개인의 행복 추구. 결국 한스의 죽음은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잣대 뒤에 가려진 개인의 행복과 자아,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죠. 교육의 본질이 단순히 성적이나 입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소설 속 한스와 하일러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1.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기. 소설에서 한스는 천재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성찰할 기회가 없었어요. 외부의 기대에만 휩쓸렸지. 균형을 위한 방법.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잡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유를 줘도 뭘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압박에 쉽게 무너지게 돼요. 2. 작은 반항으로 자기 영혼 지키기. 소설에서 하일러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행동을 보였고 결국 시스템에서 이탈했지만 자기 영혼은 지켰어요. 반면 한스는 시스템에 순응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었지요. 균형을 위한 방법. 무조건 사회적 압박에 맞서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순응만 하는 것도 위험해요. 가끔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작은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는 소극적 저항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주말만큼은 일을 놓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남들이 뭐라든 나만의 취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내 정신이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거죠. 3. 지지해주는 아군 만들기. 소설에서 한스는 하일러라는 유일한 친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잠깐이나마 느꼈어요. 하지만 하일러가 사라지자 다시 혼자가 되었고 더 깊은 고립감에 빠졌죠. 균형을 위한 방법. 사회적 압박에 혼자 맞서 싸우기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나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가족, 친구, 동료, 스터디 그룹 등 나를 나 자체로 존중해주는 내 편이 있다면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찾을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4.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소설에서 한스는 끊임없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당하고 성적으로 평가받는 환경에 있었어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이 아닌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평가받았지요. 균형을 위한 방법. 현대 사회는 비교를 부추기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SNS만 봐도 남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되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나를 가두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5. 실패를 통한 성장 인정하기. 소설에서 한스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교육 환경에서 자랐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무너졌어요. 균형을 위한 방법.
사회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인생은 완벽할 수 없어요. 자유로운 시도에는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실패를 단순히 좌절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길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겠죠. 쉽지는 않지만 이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일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